영상 시작 전에 드리는 말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자막이 빠르다고 하시는 극소수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말이 굉장히 빠른 것을 제가 억지로 느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역으로 여러 부분을 합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음성을 느리게 들리면 목소리가 정말 기괴하게 바뀌어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합쳐서 번역하겠지만 자막이 빠른 점은 양해 부탁합니다. 房子这方面，对我现在可能自己你不帮我也我所以我们两个一起的话，那这个我同意，房子的事情必须你自己解决，因为 한 중국 여성이 정말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但是现在发现优质的男人从来不追女生，真的。 현재 중국의 결혼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죠. 其实现在已经到了一个女追男的时代了。我发现那些27、28岁的女生，其实她们对婚姻真的很焦虑。以前总是想找个优质的男人，绝不将就。但是现在发现，优质的男人从来不追女生，真的。身边还有一大批年轻漂亮的妹子上赶着扑，自己再怎么努力，好像也没啥用了。所以现在年纪大的女生也知道自己的行情，想找个正常的男人安稳的结婚过一辈子，结果发现现在正常的男人不追女生了，更愿意取悦自己。所以这些女生就发现了优质的男人，他们把握不住，正常的男性也不愿意当舔狗。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도 결혼업체가 운영될 수 있는 건 자본력이 더 강한 남자들의 연애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결혼업체들도 조건이 좋은 남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25살 이상, 최대한으로 봐줘도 27살 이상의 여자를 남은 여자로 보는 중국의 사회적 시선 때문에 대학을 나온 여성을 기준으로 졸업 후에 바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은 여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건 좋은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는 어리고 예쁘고 가치관이 올바른 여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업체들은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 회원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为什么不建议追大龄剩女呢？第一点，这个年龄还没有结婚的话，不是因为他没有谈过；第二点，他们的经历太丰富了，变得成熟理性了。但是呢，爱情很多时候就是一时的冲动，很感性的。他们的理性分析呢，反而隔绝了很多适合的人。第三点，大龄剩女啊，往往很看重付出。 顶配条件却成了女生眼里的普通标准。今天呢，我们这来了一个小姐姐，是97年的，身高1.65米，大专学历，长相有个7分，是文员工作，月薪大概在4500左右。小姐说啊，她只想呢在苏州找一个普通男生，身高呢要在1.75米以上，年薪30万以上，苏州要有独立的婚房，父母呢也都要有养老金，当然啊不能接受单亲家庭。那这个女生呢，我们这边是给回绝了的。她想找的男生，确实我们资源库里有很多，但是啊很明显她是过来许愿的。 而且能够满足这些条件的男生，明明都是优质男。从今天开始呢，我们就不再接受88年以前的女生。88年以前未婚的女生呢，88年以前的女生的这个要求呢，是和90后女生的择偶要求是差不多的。但是我们这边来的男生呢，苏州有房有车，条件也不错，从来就没有人跟我说我要找35岁以上的女生。 문제는 결혼업체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중국에 남은 여자들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소개팅에 나갔다가 크게 차이고 집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我不想相亲了，我不想结婚呀！再也不想相亲了。 我再也不相信了。我跟前任同居过2年，这事被我老公知道了，他跟我酸了半年。有一回给我整烦了，我就说了他2句。我说第一，我不会因为这事跟你吵，前任影响不了咱俩的感情。你有你的前任，我有我的前任，我选择跟你在一起。你要是这么矫情，也不配做我爷们儿。你要是揪着这事不放，那咱俩也过不长，还不如现在就分开。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여성의 90%는 남성에게 집, 자동차, 수천만 달러의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타고난 10% 중산층 여성 아니면 1%의 자연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당신이 화장하지 않는다면 거리에 서 있는 90%의 행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별의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자신이 남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시간이 흐르면 경제적 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남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성의 젊음과 품격이다. 돈, 자동차, 집, 좋은 가족이 있어야 하고 키도 크고 잘생겨야 하고 만난 후에는 그 남자의 성격, 감성지능, 대화가 가능한지 꼭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런 남자는 TV 속 드라마에서나 찾아보세요. 남자들은 보통 30대가 되기 전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누가 30대 여자를 찾겠습니까? 결혼시장에서 여자의 장점은 나이, 남자의 장점은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간단한 말입니다. 나이 많고 조건이 좋은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30대 여자도 예쁘고 몸매도 좋을 수도 있어서 20대 여자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20대 여자에게 비하면 바라는 게 더 많다는 거다. 조건이 좋은 남자를 찾을 수 있는 젊은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주변에 있는 젊은 여자들의 남자친구를 보세요. 그들의 조건이 얼마나 좋은가요? 사실상 조건이 뛰어난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여전히 우수한 남성이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80%의 여성이 20%의 우수한 남성을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 겨우 20%의 여성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여자가 더 많이 남습니다. 중국에는 문학 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보면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화 속 왕자를 찾고 있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한 부유한 남성은 이런 여성에 대한 현실을 공개하고자 실험 카메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결혼업체에 본인의 프로필을 가짜로 등록하고 소개팅을 나간 것인데요. 自己买房子吗？房子啊，房子还没有，现在都在租房。车也还没买。你目前是什么样工作？工作不是有看过我资料吗？没看过吗？要了解。结婚嘛，房子是基本保障是吧？不然结婚后不可能去租房的，所以你这边必须先把房子给我搞定。好，然后车子的话，结婚以后我希望你有个存款，然后最好在1-2年之内，我不想每天坐公交或者打的。然后结婚以后呢，因为我比较喜欢理财方面的，所以我是希望你每个月定时的把工资多少交到我这，我会打理好家里的一切。就是一直我钱都要给你的，所有钱家里钱你不出去工作吗？那女的结婚之后肯定是主内啊。那首先我要做好家里的工作，以后我们要是生小孩了，我还要带小孩，还照顾公公婆婆，我是负责做全职的家庭主妇。房子那方面，对我现在可能自己你不帮我，所以我们两个一起的话，那这个我不同意，房子的事情必须你自己解决，因为 이렇듯 현재 중국의 결혼 문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 여자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결혼업체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남은 여자들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제조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전문지 모터 파이낸스 온라인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고전하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앞서 나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는데 이 중 25%가 중국산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대표 기업인 BYD가 실제 구매 가격이 2천만 원대인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가성비 마케팅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연기관차 분야에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기차 시대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을 국가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R&D 지원 등을 통해 자국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비호를 받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BYD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가 증가하였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꽃길만 걷는 듯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 최근 엄청난 발언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중국 자동차 기업인 만리장성 모터스의 창립자인 웨이젠준입니다. 만리장성 모터스는 픽업 트럭과 SUV 전문 생산 기업으로 그곳의 창립자인 웨이젠준은 2024년에는 포춘 차이나 500대 기업 순위에서 158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최근 자동차 전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전문지 카니스 차이나는 중국의 0km 중고차가 폭로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0km 중고차는 신차를 판매된 것처럼 등록한 뒤 주로 딜러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량은 실제로 주행거리가 거의 없지만 중고차로 분류돼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해당 발언을 단순한 자동차 유튜버가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인지도 있는 인물이 했으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有些产品都是从20、23万，这几年这个产品降到12、13万，什么样的工业产品能降？这是绝对不可能的事。现在有一种怪象叫零公里二手车。什么叫零公里二手车？也就是说，他上完牌照就算注册了，好像是卖出去了啊。二手车怎么会是0公里呢？实际上新车到二手车的。对了，当一个 결국엔 모기업의 늘어난 매출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 아래의 딜러나 판매업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만을 위해 수요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중국 곳곳에 자동차 무덤이 만들어졌고 이는 거대한 매출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 중에 중국 상황에 빠삭한 분들은 어떤 기시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 중국 경제를 사실상 진화로 떨어지게 만든 중국 부동산 산업의 멸망 말입니다. 당시 중국의 수많은 부동산 대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이득을 받기 위해 실제 수요를 조사하지도 않고 외곽 도시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실공사는 물론 중간에서 돈을 착복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부풀대로 부풀어진 거품이 한 방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웨이젠준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0km 중고차가 자동차계의 에버그란데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까지의 통계를 보더라도 이미 중국의 수많은 전기차 제조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전기차 4대 소룡으로 불리던 웨이마 모터스도 심각한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로 시달리다가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르며 중국 바이두에 투자를 받던 지웨우토는 물론 저속 전기차의 강자였던 레이딩도 사실상 폐업을 하였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2030년이 되기 전 중국 전기차 브랜드 137개 중 19개만이 수익을 낼 거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0km 중고차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온라인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내용은 해외 SNS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可能草多一些啊，草堆里边你们大概能看出来是什么车了吧？总数呢是800多台，就在这儿停放了。来给你们看看内饰，门是能打开的啊，看到没有？惊不惊喜，意不意外？膜都没撕的新车，在这儿整整停放了5年，一动不动。大家也能看到，这个草都长到车身上了。 已经盖过车了，这车放这儿这5年，而一放一共总量是800多台，我的天哪！你说这是工业垃圾吗？这个电池也没毛病，是吧？配置呢，那是奔驰的品质啊。 현재 중국 중고차 시장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은 신차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딜러들은 보조금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윈윈 전략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기형적인 소비 시장만 만든 것이죠. 0公里的新车优势在于哪儿？就是价格啊。 那消费者关注就是价格，你同样是都一个厂家生产的东西，4S店和0公里新车我们卖相差很多的价格，你说消费者会选择谁？其实0公里 이렇듯 끝도 없는 수요에 중국에서도 전부 소비하지 못하자 그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까지 중국산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니 한국을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제2의 홍다 사건이 될 수도 있는 0km 중고차의 현실을 보며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충칭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야외 주차장에 새 차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0km 중고차는 모두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손 놓고 있지 않을 듯합니다. 나는 마침내 자동차 회사가 왜 그렇게 높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낮은 이익을 내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현재 중고시장에서 팔리는 차들은 모두 좋은 차들입니다. 등록 후 재활용되어 차체 외반이 버려지는 차들도 많습니다. 요식업계의 에버그란데, 금융가의 에버그란데, 은행업계의 에버그란데, 항공기업계의 에버그란데, 국유기업의 에버그란데, 곡물업계의 에버그란데, 연구업계의 에버그란데, 의료업계의 에버그란데 등 중국에는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연간 8천만 대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생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차라리 주행거리 0km의 중고차는 모두 해외로 빼돌려 쌀과 교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엉망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수년이 지나면 재고가 3,140만 대 정도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자동차 유튜버들 중에서도 중국 전기차를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내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량 안에 갇히거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사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 속보팀은 자동차에 대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혹을 가져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과 몇 년 전 중국의 부동산 버블처럼 계속해서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다가 언젠가 터질 것이 분명하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현재 중국 경제를 사실상 바닥으로 끌어내린 부동산 산업 붕괴에 이어 중국 경제를 멘틀까지 끌어내리게 될 거라 예측되는 0km 중고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산 0km 중고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